네, 안녕하세요. 우리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들. 올해도 놀라운 기적 봄이 왔습니다. 네. 항상 추운 겨울이 있을 때 저희가 또 그 추운 겨울이 외롭지만은 않은 것은 또 봄이 올 거란 기대감 때문인 것 같은데요. 정말 봄이 오면은 마음도 설레고 기분도 좋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참 봄만 오면 정말 마음이 들뜨는 것 같은데 오늘 주제는 약간 봄에 안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암이 있을 때 우리가 눈에 어떤 시도로 나타날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제 위암이 있으면은 뭐 소화도 안 되고 더부룩하고 막 그러면서 내시경 했더니 발견되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뭐 위암, 대장암 이런 것들이 뭐 소화 불량이나 변비, 뭐 혈변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먼저 안과로 왔다가 거꾸로 이제 암을 진단받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는 눈으로 먼저 보이는 암의 신호들, 이제 암이 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환자분이신데요. 한 이제 70대 초반의 남자 환자분이셨습니다. 저한테 온 거는 "선생님 한쪽 눈이 자꾸 요즘에 돌출되는 것 같아요. 눈이 좀 튀어나온 것 같고 요즘에는 간간이 물체가 둘로 보여요." 어떤 문제 때문일까요? 저한테 오셨던 70대 남자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환자분은 진짜 실제로 눈이 약간 돌출된 듯한 느낌이 약간 들었었고요. 이제 "안구 운동 검사 따라 보세요." 했을 때 눈이 한쪽이 약간 좀 덜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뭔가 눈 뒤에서 눈을 바깥으로 밀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리고 눈을 움직이는 근육을 그런 혹 같은 게 눈을 앞으로 민과 동시에 눈을 움직이는 근육도 압박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이제 "얼른 영상 검사를 해 봅시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이제 불행하게도 눈 뒤쪽으로 해서 눈 뒤쪽 공간에 뭔가 혹 같은 기능을 발견했던 분이십니다. 실제로 환자분께 여쭤봤습니다. "최근에 혹시 다른 몸에 이상은 없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뭐 체중이 빠지거나 뭐 소화가 안 되거나 변에서 피가 나오거나 이런 이상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환자분은 최근에 한 6 개월 동안에 "체중이 많이 빠진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 배가 더부룩하고 변에서 피가 나온 것 같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분은 저희가 대장 쪽으로 해서 CT를 찍었는데 불행하게도 대장암이 나왔던 그런 분이십니다. 결국 그 환자분은 저한테 "선생님 눈이 돌출되는 것 같다."고 왔지만은 그 눈을 돌출시키고 있던 그 원인은 눈 뒤에 있던 혹이었었고 그 혹이 눈 뒤에 있었던 거는 바로 대장에 있는 암이 원격 전이가 돼서 눈으로 들어가서 생겼던 혹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결국은 대장암 때문에 치료를 받았던 분이시고요. 안과로 왔지만은 결국 끝은 우리가 암 치료를 왔던 분이십니다. 사실은 그 환자분께 그런 대장암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하고 입원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정년을 해서 은퇴해서 제 꿈이 이 시골에서 농사지으면서 사는 건데 그 딸하고 사이가 있는 그 동네 주변으로 가서 그렇게 사는 거라고 하면서 저한테 곧 사이랑 딸이 올라오니까 시골에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 "선생님 설명을 우리 같이 좀 듣고 싶습니다. 같이 해 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위랑 가족이 같이 있는 데서 실질적으로 눈에 있는 암 때문에 그 암은 또 대장에 있는 암이 전이가 된 거고 이렇게 암이 원격전이 된 경우에는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밖에도 어떤 분도 있었냐면요. 이 환자분은 눈이 자꾸 침침하다고 해서 저한테 왔던 분이신데 눈 뒤에 있는 카메라 필름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망막입니다. 망막이 원래 평평해야 되는데 이 망막 단층 촬영을 찍어 보니까 망막이 평평하지 않고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뭔가 안에 그 벌집처럼 구멍이 뚫려 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환자분께 여쭤봤습니다. "혹시 뭐 앓고 있는 병 없나요? 치료받고 있는 거 없나?" 했는데 환자분은 폐암으로 치료받고 계셨던 분이시고요. 폐암으로 특수한 이제 항암제 박시타제라는 항암제를 드시고 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환자분은 저한테 이제 시력 저하로 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시력 저하의 원인은 그 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환자분께서 역설적으로 드시고 있는 항암제 내 폐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먹고 있던 항암제에 의한 부작용으로 망막이 부어서 시력이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항암제에 대한 독성도 저희가 조기에 발견하고 연락을 드려서 "혹시 약을 다른 걸로 교체할 수 있습니까?" 하고 그 내과 교수님께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암 치료는 요즘에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뭐 새로운 면역 항암 치료제도 나왔었고요. 다양한 약들이 나왔는데 이러한 다양한 약들로 인해서 저희가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생존이 더 길어졌고요. 저희가 더 오랫동안 살 수 있는데 거꾸로 말하면은 전신적인 합병증 또 눈에 대한 합병증도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데요. 우리가 암이 있어서 빨리 죽는 게 아니라 암이 어딘가 모르게 계속 있으면서 우리가 계속 약을 먹어야 되죠. 그 약 때문에 의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요. 약의 또 원격 전이 약이 뭐 우리가 종양이 대장에 있거나 위에 있거나 뭐 간에 있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오래 생존하면서 그것이 원격으로 혈액을 타고 전이 돼서 눈으로 전이 되는 경우 이런 다양한 것들 그다음에 부종양 주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암에서 만들어내는 특수한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세포들은 여러 가지 단백질을 만드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호 어떤 망막이나 이런 데들을 그 단백질이 공격을 해서 망가뜨리는 병 그걸 말 우리가 부종양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면서 눈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눈에 의한 합병증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눈은 굉장히 예민한 장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기에 눈에 침투한 암세포를 죽이지 않으면은 눈은 빨리 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는 정보는 시신경이라고 하는 가느다란 전선을 통해서 뇌로 전달되는데 그 시신경은 워낙 신경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신경으로 암세포가 들어가서 망가뜨리면은 순식간에 시력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암 환자한테 이런 신경안과적인 관찰이 중요한 이유가 환자분의 시력 보존을 위해서 그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위암이나 대장암 이런 분들이 뭐 소화가 안 되고 뭐 변해서 피가 나고 이래서 오는 게 아니라 거꾸로 눈 증상 "선생님 눈이 돌출되는 것 같아요. 둘로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이런 증상으로 왔을 때 저희가 얼른 눈의 문제가 결국은 단순히 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장의 문제구나, 폐의 문제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채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눈으로 왔던 어떤 이상을 통해서 전신에 있는 암을 진단하는 그런 목적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보통 이런 암이 있을 때 눈 증상이 복시 두 개로 보이든지 아니면은 이런 시각 경로 눈으로 들어온 정보가 뇌로 가야 되는데 이런 시각 경로를 암세포가 침범하는 경우에는 어떤 시야 반이 안 보이거나 양측 반이 안 보이거나 어떤 그런 특수한 또 시야 장애로 올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신경을 암세포가 침투하는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시력이 떨어져서 안과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시 또한 시야 이상, 시력 저하 이런 것들이 암 환자분들이 눈으로 증상이 나타나서 안과에 오는 어떤 그런 증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항암제에 대한 부작용인데요. 요즘에 나오는 명형 항암제부터 해서 다양한 우리가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제들이 그 암세포도 죽이지만은 사실은 정상 세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정상 세포에도 증식에 영향을 주는데 눈은 굉장히 혈류 공급이 왕성하고 세포 분열이 왕성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약들의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다른 어떤 신체 장기보다도 더 민감하게 눈이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약물에 의해서 어떤 몸에 부작용이 있을 때 그 첫 번째 신호가 눈으로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폐암 때문에 팍시테스라는 특수한 항암제를 먹었던 분이 망막에 부어서 그 부작용이 나타났던 것처럼 그런 부작용이 있을 때 저희가 안과에서 빨리 캐치를 하고서 "선생님 이 약 항암제에 의해서 이 환자분이 암세포를 죽이고 있지만은 그게 정상적인 몸도 공격하고 있어서 눈에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바꿀 수 있나?" 이렇게 우리가 선생님들과 조향을 하시는 선생님들과 정보를 주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개발된 약들이 몸에서 나타났을 때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첫 번째로 눈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암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다학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그 다학제적인 치료가 중요한데요. 특별히 이제 저 안과 신경안과 의사 입장으로서는 암 환자가 왔을 때 첫 번째로 환자분들이 약을 쓰기 전에 눈에 전이는 없는지 또한 망막이나 또 시신경 이런 데 문제는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하는 게 저의 임무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환자가 항암 치료를 받다가 아니면 암으로 뭐 수술이나 뭘 치료받다가 "선생님 뭔가 눈이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왔을 때 그런 환자들이 정말 이 암에 의한 문제인지 아니면은 단순히 눈이 건조하거나 단순히 눈에 뭐 백내장이 와서 생긴 문제인지 그러니까 암과 연관된 건지 아니면 암 치료와 연관된 것인지 어떤 합병증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단순한 문제인지 단순히 안경만 끼면 좋아지는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 주는 역할을 또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기 진료가 되게 중요한 게 기초 우리가 암 환자가 왔을 때 그런 베이스라인 데이터가 있어야지만은 환자들이 그런 불편을 호소했을 때 이게
베이스라인에 비교해서 나빠진 자인지를 알 수가 있고 환자분들께 적절한 조언을 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암으로 인해서 치료받고 있는 분들은 먼저 스크린을 한 번 정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왔을 때 만약에 이게 암에 의한 영향이다. 예를 들어 암세포가 눈으로 침투해 생긴 문제다 하면은 그걸 얼른 말씀드려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치료, 우리가 보통은 암세포가 눈으로 침입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항암제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방사선도 해야 되고요. 아니면은 척추강 내로 항암제를 주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우리가 안내를 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안과 의사 역할인 것 같습니다. 먼저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암이 이 시각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그 네 가지 범주를 크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직접 효과입니다. 암이 직접적으로 어떤 시신경이나 이런 데를 누르는 것이죠. 그래서 눌러 가지고 생기는 어떤 직접 효과가 있고요.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가장 흔한 눈의 이제 종양은 교모세포종, 글라이오블라스토마라는 암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뇌에 생기는 경우에는 요렇게 눈으로 들어온 정보가 뇌로 가는 이 시신경을 압박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환자분들이 이 시신경이 눌리니까 어떻습니까? 시신경으로 가는 정보가 잘 전달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두 개 내에 종양이 있는 환자들의 한 50%가 어떤 눈 증상, 어떤 신경안과적인 눈 증상, 아까 말한 복시나 이런 것들을 시야 이상 복시, 시력저하 이런 것들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흔하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거꾸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한테 복시나 시력저하가 왔을 때 이런 분들이 거꾸로 이제 뇌에 있는 암을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시각 교차인데요. 눈으로 들어온 정보가 이렇게 양쪽으로 교차해서 만나는 부분을 시각 교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뇌로 가는데 이 시각 교차를 종양이 침범하는 비율이 한 이제 5분의 1 정도, 한 20% 되는데, 요 시각 교차를 침범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환자분들이 보통은 안과에 올 때는 "선생님 눈이 이제 뿌옇게 보여요."라고 오시는데요. 실질적으로 검사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없는 걸로 밝혀집니다. 왜냐면은 이 보시는 것처럼 시각 교차를 암세포가 누르는 경우에는, 이렇게 누르는 경우에는 우리가 반맹이라고 해서 양측 반이 좀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환자 시력을 재보면은요. 시력이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 이유가 반이 안 보이지만 반이 보이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 보이는 대로 보면은 시력은 정상적으로 잘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도 뭐 눈운동 검사, 색극등 검사 이런 것들이 다 정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야 검사를 직접 해 보지 않고는 암세포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제가 예전에 이런 좀 이제 보람이라고 하면 보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선생님 제가 제 아내가 눈이 잘 안 보여서 안과에 여러 번 갔는데 별다른 원인을 못 찾다가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 시야 검사를 한번 해 봐야겠다 싶어 가지고 안과에 가서 "선생님 저 이번에는 한번 시야 검사 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야 검사를 해 주세요."라 했는데 선생님이 갸우뚱하다가 시야 검사를 해 보고서 정말 시야 검사에 문제가 있는데 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빨리 대학병원 가 보라고 해서 뇌에 있는 혹을 발견했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한테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 사실은 제가 뿌듯한 것을 느꼈습니다. 환자분들도 그래서 이게 보면은 환자분들이 "선생님 진짜 이 반측이 안 보여요." 이렇게 오시면 좋은데, 보통 환자분들은 증상을 그렇게 이제 설명 못 하시고 뭔가 "뿌옇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시야 검사를 통해 시력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시야 검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뇌에 있는 어떤 문제를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게 뇌가 제한된 공간이 있는데 이 제한된 두 개의 골로 인해서 제한된 공간 안에 혹이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압이 높아지겠죠. 뇌압이 높아집니다. 이 높아진 뇌압은 결국 이 시신경에 있는 이 뇌 척추액을 계속 누르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시신경이 눌리면서 이 바깥으로 혈액이 안 빠지기 때문에 시신경이 붓게 됩니다. 시신경이 붓기 때문에 눈이 깜빡깜빡깜빡 형광등 나간 것처럼 그런 안 보이는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환자분이 이 압이 높아지면서 두통, 그다음에 오심, 구토 이런 것들을 같이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뇌에 종양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신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시신경 부종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시신경을 누르고 있는 혹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뒤로 혈액이 잘 못 빠져나가면서 이 시신경이 붓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안과에 오시면은 안저 검사, 또 시신경 유두 단층 촬영 검사를 통해서 이게 시신경이 실제로 부어 있는 걸 볼 수도 있고요. 거꾸로 이 시신경이 얼만큼 부었는지, 그다음에 시신경이 붓기가
얼만큼 빠지는지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관찰을 통해서 관찰함으로써 뇌의 종양이 얼마만큼 잘 치료되고 있는지를 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과 검사는 굉장히 뇌에 혹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암세포가 이렇게 시신경을 직접 침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또 MRI 사진인데요. 이게 눈이고 눈에서 나오는 시신경입니다. 이 시신경 주변에 하얀 점들이 보이는데 이게 바로 이제 암세포가 시신경에 침윤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혈액을 떠돌다가 시신경 주변으로 침윤된 것이죠. 이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세포에 의해서 시신경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요. 시력이 떨어지고 잘 안 보이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시신경이 붓게 되고 그런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신경 주변으로 침륜된 이 암세포들이 혹을 만드는 경우에는 눈을 뒤로 앞으로 밀기 때문에 이제 안구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돌출된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으로 오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게 눈을 움직이는 근육인데요. 이 암세포가 이 눈을 움직이는 근육이 침윤되면은 실질적으로 눈을 움직이는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둘로 보인다고 하거나 그렇게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신경 또한 눈을 움직이는 근육 또한 안화 이렇게 암세포가 들어가면서 망막에 붓기도 하고 시신경에 붓기도 하고 뭐 시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둘로 보이고 이런 다양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많이 하는 검사 중에 하나가 뇌 척추액 검사입니다. 그래서 뇌 척추에서 이렇게 물을 뽑아 가지고 그 물에서 암세포가 있는지 실제로 관찰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 뇌 척추액에서 암세포가 발견되는 비율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검사를 한다 해 가지고 암세포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 시신경으로 "암이 침투되지 않았다."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 암세포가 뇌 척추액 검사에서 안 나왔다고 해서 사실은 저희도 다학제 검사를 했을 때 선생님들끼리 뭐 의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뇌 척추액에서 암세포가 없는데 과연 이 환자한테 정말 독한 치료를 해야 될 것인가, 뭐 방사선도 치료돼야 되고 이 척추강 내로 항암제도 넣을 것인가 이런 논의도 막 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암세포가 눈에 침입됐는지 안 됐는지는 진단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은 아까 말씀처럼 MRI나 또 환자 여러 가지 증상 이런 걸 통해서 검사를 하게 되고요. 뇌 척추액 검사는 그중에 하나일 뿐이지 뇌 척추액 검사에서 암세포가 안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암세포가 눈으로 간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암세포가 눈에 침입된 경우에는 몇 가지 치료 전략이 있는데요. 일단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빨리빨리 치료하는 게 좋은데요. 늦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신경은 굉장히 작은 공간 안에 신경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게 저희가 이제 방사선 치료, 그다음에 시신경의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치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뇌 척추강, 저 척추액이 있는 척추강 내로 항암제를 직접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아주 강한 농도, 높은 농도의 이 항암제가 시신경으로 바로 시신경에 있는 바로 암을 치료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항암제들은 정상세포도 죽이기 때문에 시신경도 독성으로 인해서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치료도 저희가 신중히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사선 치료, 눈으로 방사선을 쐬면은 이거 역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바로 방사선 치료 독성입니다. 그래서 방사선 자체가 이 암세포를 죽이기도 하는데 눈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정상세포도 죽이고요. 또 눈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도 망가뜨리기 때문에 혈류 장애도 생겨서 이 시신경이 말라가서 시신경 위축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사선 독성은 우리가 치료받고서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방사선을 치료받고서 "선생님 일 주일 뒤에 바로 와 가지고 방사선 치료받더니 선생님 제 눈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말씀하면은 그거는 거꾸로 방사선 합병증이 아니라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럼 방사선을 치료받으면은 이 눈에 있는 세포나 이런 것들이 서서히 망가지기 때문에 보통 환자분들이 한 눈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한 6 개월 정도, 길게는 한 18 개월, 30 개월까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눈에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 거는 한 1 년에서 1년 반이고요. 최초로 시작되는 건 한 6 개월 정도입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받고서 환자분들이 안과에 가야 되는 시점은 치료받고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6 개월 뒤부터 혹시 내가 눈에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안과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눈 주변으로 이 방사선을 쐬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눈 주변에 혹이 있거나 아니면 머리에 혹이 있어 가지고 방사선을 눈 주변으로 쐴 수밖에 없었던 경우에는 6 개월 뒤부터 안과에서 망막이나 시신경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시신경 수막종 이런 것들이 되게 흔한데요. 시신경에 생기는 어떤 그런 이제 막이 종양이고 중년 여성한테 가장 흔히 생기는 어떤 그런 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환자분들이 서서히 시력조화로 오시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방사선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방사선 치료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혈관이 망가지기 때문에 혈관이 망가지면서 피가 잘 안 통합니다. 그러면서 면화반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얀색 반점들이 생기는 건데, 요런 반점들은 이 망막에 뭔가 피가 잘 안 통할 때에 그런 피가 잘 안 통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소견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삼출물, 망막 주변에 물이 차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뭔가 혈류 장애가 있을 때 생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혈관 변화. 혈관이 탄탄해야 되는데 혈관이 망가집니다. 방사선이 혈관에 있는 세포들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주변에 이렇게 혈관에 조영제를 넣으면은 조영제가 바깥으로 새면서 나타나는 어떤 이런 혈류 변화들 생기기도 하고요. 혈관이 망가지면서 이 혈관 안에 있어야 되는 물이 바깥으로 막 새기 때문에 망막이 붓습니다. 이 망막 부종이 생기게 되고 시력이 떨어집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주사 치료, 망막 부종을 가라앉히는 주사 치료를 하면은 시력을 더 좋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사선 치료로 인해서 뭔가 잘 안 보이신다, 시력이 떨어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안과에 가서 이런 망막이나 시신경 이상이 없는지 검사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용량이 중요한데요. 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눈에 있는 합병증도 더 많이 생깁니다. 또 한 가지는 방사선에 의한 시신경 병증인데요. 방사선에 의해서 시신경, 이 신경 다발이, 눈으로 가는 신경 다발이 서서히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방사선 치료를 받고서 한 수주에서 수십 일 정도 진행하는 아급성 시력 소실로 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동공이 좀 잘 안 움직입니다. 불빛을 줘도 이 동공 수축 반응이 떨어지는 걸 보고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바로 오는 게 아니라 방사선 치료를 받고서 적어도 6 개월에서 18 개월 정도 한참 지난 다음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초기에 뭔가 문제 생겼다, 아까 방사선 치료 받고서 선생님 1 주일, 2 주일 뒤에 안 보인다 말씀하시면은 방사선 합병증은 오히려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보통 진단은 이제 MRI가 도움이 됩니다. MRI를 찍으면은 눈 주변으로 가는 이 혈관이 망가지기 때문에 요렇게 약간 그 시신경, 이게 눈이고 이 시신경인데요. 시신경이 약간 하얗게 보입니다. 이 시신경 주변에 있는 혈관 안에 있어야 될 조영제들이 바깥으로 막 새기 때문에 이 시신경 주변이 약간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걸 보고서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신경 뒤쪽으로 염증이 있는 보이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방사선 시신경 병증은 이제 보통은 비가역적입니다. 다시 말해 한 번 생기면은 시력을 돌릴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치료할 때 이런 합병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최소한 용량의 방사선을 분할해서 여러 번 나눠서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이 각막 합병증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눈에 있으면은 검은 자위, 이쪽이 각막이라고 하는데요. 눈이 마르고 이 각막에 염증이 생기고 그런데 이 방사선에 의해서 눈 주변에 있는 줄기세포나 이런 세포들이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분화가 좀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걸로 인해서 각막염, 그다음에 눈이 건조해지는 건조증, 또 결막염, 또 눈을 싸고 있는 흰자위, 공막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괴사가 일어나는 공막 괴사,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백내장인데요. 백내장 중에서도 후발 백내장이라, 이거 후방하 백내장이라 해서 이게 백내장인데 뒤에 얇게 이렇게 백내장을 뒤쪽, 백내장 뒤쪽에 이렇게 얇게 뽀얗게 이렇게 간유리처럼 생긴 혼탁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은 우리가 백내장, 이 백내장이 방사선 노출과 관련이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우리가 망막병증이나 신경병증과 달리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로 쉽게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방사선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 쉽게 치료할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망막병증, 심근병증 같은 경우에 치료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문제인지는 안과 선생님과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먹는 여러 가지 약들에서도 눈에 부종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시타라빈 이런 약들 우리가 보통은 여러 가지 혈액암이나 아니면 고형암, 폐암 이런 데 쓸 수 있는 약들인데, 이런 약들에서도 눈에 부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손의 주문이라고 해서 이 약들에 의해서 이 손에 눈의 균형, 이 몸의 균형을 잡고 어지럽지 않게 밸런스를 잡아주는 이런 손해인데, 이런 데 문제 생기면은 어지럽고 그다음에 눈이 탁탁 이렇게 막 움직이는 안진이 생기기도 하고 걸음걸이에 이상하는 어떤 손의 주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각결막염,
각막 표면에 이런 항암제에 의해서 결막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항암제들은 암세포만 죽이는 것들이 아니라 몸에서 분화되고 있는 세포들을 다 일정 부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암제를 투여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머리도 빠지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같이 머리의 모낭같이 세포 분열이 활성화된 데들은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각막도 마찬가지예요. 각막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각막 세포가 잘 재생이 안 되고 그래서 각막염도 생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눈에 이제 안압 상승 또한 뇌압 상승 이런 걸로 해서 시신경 부종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빈크리스틴 또한 우리가 독세타셀 이런 약들이 있는데 아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고용암이나 아니면 림프종 뭐 전립선암 이런 게 쓰는 약들인데요. 이런 약들도 이제 이런 약들에서 눈에 있는 말초 신경병증과 더불어서 다른 여러 가지 뭐 복시나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요. 특히 이 독스타스 같은 경우에는 눈에 있는 눈물길 폐쇄를 잘 일으키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항암제를 썼을 때 이런 항암제가 우리 피 속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눈물에 섞여 가지고 눈으로 분비가 됩니다. 이렇게 눈물샘에서 눈물로 분비되는데 이 분비된 항암제가 이 눈물에 통해 눈물과 같이 섞여서 분비된 항암제가 눈을 적신 다음에 이 코 눈물관이라고 얇은 길로 배출되는데 이게 워낙 얇기 때문에 이런 길을 통과하면서 이 길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면은 이 눈물과 협착이 일어나는데 협착을 환자분들이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선생님 저는 최근에 육아방음 때문에 항암제 치료했는데 최근에 너무 눈물이 나요." 이렇게 안과에 오신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눈물길이 더 좁아지지 말라고 이 실리콘 관을 넣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실리콘 관을 항암 치료하는 동안 넣어 놓고 있으면은 요 관 때문에 눈물길이 더 좁아지고 협착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요. 요런 경우도 어렵지 않게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불편한 게 있으면 참지 마시고요. 안과 선생님과 함께 상의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항암제는 암세포도 죽이지만은 이 정상적인 세포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경병증, 복시 또 이런 거 나타날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망막에 있는 망막 혈관을 망가뜨리고 해서 망막이 붓고 시력저하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항암제들이 눈물샘을 통해서 분비될 때 눈물에 섞여서 분비될 때 이 눈물관을 통해서 나가다가 아주 작은 그 눈물관들에 다 협착을 일으켜서 이 코 누소관 협착 때문에 눈물이 막 흐르는 어떤 그런 문제들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실리콘 튜브를 넣어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환자분들이 알고만 있으면은 사실은 내가 불편이 있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안과에 와서 충분히 해결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방사선 치료에 의해서 망막 부종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6 개월 이후부터는 정기적인 안과 검사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할 때에는 눈으로 가는 방사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눈에 씌우는 이 보호대 쉴드가 있습니다. 이걸 씌우고 방사선 치료하는데 요런 것들은 이제 병원에 가시면 선생님들께서 다 챙겨 주시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용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량이 높을수록 비례해서 합병증이 늘어나기 때문에 요런 것들도 선생님들께서 요즘에는 이제 최소 용량을 가지고 분할 방사선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선생님들께서 적절히 가이드 해 주실 테니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방적인 조치들이 필요한데요. 보호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에 분할 치료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어떤 특정한 약물은 이런 약들과 같이 방사선 치료를 동시에 했을 때에 눈의 손상을 가속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메소트레세트라는 약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항암제를 썼을 때 방사선 치료했을 때에 세포들이 막 이제 약해진 상태에서 항암제를 또 투여하면은 세포들이 확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부 약제들은 방사선 치료와 같이 했을 때에 눈에 더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저희가 또 분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안과 선생님이랑 적절히 잘 상의해서 눈에 불편한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나타났을 경우에 우리가 조기에 치료하는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아까 말씀처럼 이제 여러 가지 항암제 부작용 중에서 타목시펜은 우리가 유방암이 있을 때 쓰는 약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것들이 망막 이런 데 영향을 줘서 망막이 붓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는 이제 세포 망막 중심에는 아까 말씀드린 왕성하게 미토콘드리아나 이런 것들이 에너지를 쓰면서 눈의 역할을 막 보이게끔 기능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분열을 하고 세포를 막 에너지를 써야 되는 기관들에
항암제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망막 중심부에 문제 생기면은 중심부가 가려 보이는 그런 시야 이상 또 시력 소실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항암제들이 혈관에 있는 세포들을 망가뜨려 가지고 혈관 내피세포 때문에 혈류량이 발생하고 이런 경우에 혈전이 생깁니다. 혈전이 생기기 때문에 눈이 망가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가 항암제를 혈관에 직접 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눈물샘 종양 환자인데요. 이 눈물샘 있는 종양을 취하기 위해서 이 눈물샘으로 가는 눈물샘 동맥에 항암제를 직접 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암세포가 굉장히 빠르게 죽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약을 바로 직접 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런 항암제에 의해서 혈관 세포가 망가지면서 혈류가 안 통하면은 눈 주변에 이 괴사가 생깁니다. 피부가 손상되고 결국은 피부가 망가져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는 시력을 잃기도 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혈관 내로 동맥 내로 이 항암제를 주입하는 것은 또 굉장히 어떨 때는 신중하게 어떤 치료에 접근을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요즘에 또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면역 항암제입니다.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암세포가 있으면은 이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가 가지고 암세포를 공격을 하는데, 암세포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짜 신분증을 보여줍니다. 이 T세포가 "너 적이지. 내가 너 죽일 거야." 그러면은 요렇게 PDL1이라고 해서 요렇게 나 적이 아니야." 하면서 가짜 신분증을 내밀면서 "봐봐. 나는 적이 아니라 같은 편이지." 하는데, 우리가 암 환자의 암 과학자들이 보니까 요 PDL1이라는 이 암세포가 내놓는 가짜 신분증을 우리가 막을 수 있으면은 이 T세포가 암세포를 제대로 인식을 하고 '공격을 할 수 있겠구나.' 해서 만든 것들이 요 안티 PDL1 리셉터 이걸 막아주는 어떤 그런 항체 물질들을 많이 발견했는데, 바로 그게 명항암제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환자분들이 어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암세포도 죽이면서 도움이 되지만은 몸에 여러 가지 염증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이 T세포가 암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세포도 막 공격을 하기 때문에 눈에 포도막염, 뭐 공막염, 시신경염, 다양한 염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항암제들이 요거는 이제 맥 억제제라는 건데요. 이 눈에 있는 세포의 어떤 활성도를 조절하는 이 망막 색소상피가 있는데요. 요런 기능을 떨어뜨려서 망막을 붓게 하고 요런 문제를 만드는 그런 약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사를 그렇게 막아주는 약물은 눈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망막이 부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항암제들을 썼을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말했던 시력 저하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반드시 이제 안과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게 약물의 부작용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요. 어떤 경우에 치명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적절하게 약물을 바꿔 줘야 되고요. 그리고 약물 투여 경로도 때로는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한 안과 진료가 필요합니다. 이 시스플란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고형암, 전립선암 치료에 쓰는 약물인데, 이런 것들도 망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망막이 망가지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메소트레스텐 약은 방사선 치료와 같이 했을 경우에 굉장히 뇌나 이런 데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경이 막 전달되는 통로인 이 백질이라고 있는데, 백질에 영향을 줘서 백질이 망가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적절하게 같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이 항암제를 어 시신경이나 뇌에 강력하게 아주 투여해야 될 경우에는 이 뇌 척추에 안으로 항암제를 바로 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 뇌 수막염이 일으킬 수 있는,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 메토트레세스가 그런 무효성 수막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시신 이 시 뇌에 있는 정보들이 전달되는 백지를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 암세포를 죽이기 위한 이 항암제들이 거꾸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신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 백질의 병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 환자분들이 많이 또 말씀하시는 것들이 항암제를 투여하시는 분들이 "선생님 자꾸 눈 주변이 부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 환자분들이 "선생님 자꾸 빛에 예민해지고 눈부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눈 주변의 혈관이나 아니면은 망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부 이제 발생하는 합병증의 일부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은 조기에 발견하면은 선생님들과 잘 상의해서 이 약들이 굉장히 암에 굉장히 중요한 약이고 다른 대체제가 없을 경우에는 투여하기도 하고요. 다른 걸로 교체할 수 있고 그렇다면은
저 다른 걸로 바꾸는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목시편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망막이나 아니면 뭐 각막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이 사진을 찍어 보면 안저에 결정성 병변 이렇게 막 이렇게 작은 결정 같은 것들이 망막에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약을 바꿔 줄 수 있는지 내과 선생님한테 여쭤보기도 하고 약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보통은 이제 오실 때 시력이 떨어진다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 환자분들이 색감이 달라 보여요. 이 빨간색이 있는데 빨간색이 약간 분홍빛으로 보여요. 이렇게 오시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 보이는 시야에 이제 안 보이는 암점이 있어요. 이렇게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시력 저하뿐만 아니라 색각 이상 아니면은 시야 보이는 범위 내에 안 보이는 암점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내가 이제 먹고 있는 항암 제한 부종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좀 더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암제 정리하면은 우리가 먹고 있는 항암제는 암세포도 죽이기도 하지만은 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혈관 손상, 눈으로 가는 혈관을 망가뜨리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몸에 염증을 만들어서 그 염증이 눈에 있는 여러 가지 공막염, 시신경염 이렇게 염증으로 인해서 시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약을 교체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은 약을 중단하는 것들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신경의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이것을 빨리 고치지 않으면은 시신경으로 인해서 눈이 암은 치료했는데 눈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약물을 중단하고 다른 걸로 바꿔야 되기도 하고요.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라는 아주 강력한 염증 억제제를 써 가지고 빨리 염증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파이브로플루오라시 같은 약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은 이제 안과병증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결막염, 눈왕염 나타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눈물길에 협착돼서 눈물이 막 흐르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약물을 바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안과에 오시면은 이런 합병증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이런 망막 단층 촬영 검사, 시야 검사, 안저 검사하는데 검사가 어렵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환자분들이 한 10분 정도 옛날처럼 눈에 약을 넣어서 동자를 키워 가지고 막 검사 때문에 환자분들이 힘들어할 필요도 없고요. 동자도 키우지 않고 10분 정도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까운 안과에서 검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막 흐른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실리콘을 넣어 가지고 눈물길 협착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전신 합병증인데요. 어 이 예를 들어서 제 환자분 중에 한 명은 이 환자분이 저한테 온 거는 "선생님 최근에 이제 눈이 잘 안 보여요."라고 왔는데 제가 검사해 보니까 망막에 출혈이 있었었고요. 환자분들한테 얼른 내과에 가 가지고 혈액 검사하고 오십시오 했는데 그 환자는 굉장히 혈소판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혈소판은 우리 몸에서 혈액을 굳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환자가 망막에 눈 뒤에 카메라 필름 역할 망막에 피가 났던 이유는 그 혈소판 수치가 정상보다 굉장히 떨어져서 피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환자는 백혈병 때문에 혈소판이 떨어진 거였었고 그로 인해서 이 피를 굳게 하는 혈소판이 없으니까 망막에 출혈이 있었던 거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안과에 시력자로 와서 왔던 분이신데 그러니까 저한테 왔었던 것은 시력자로 왔지만은 거꾸로 그 환자분은 백혈병을 진단하셨던 경우죠. 그래서 이 환자분들이 이 백혈병이 있는 경우에는 몸에 첫 번째로 적혈구들이 없기 때문에 빈혈 증상으로 인해서 이 망막에 혈류가 잘 안 가기 때문에 시력저하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혈소판이 없기 때문에 망막에 출혈이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경우에는 이 지나치게 혈구세포가 막 증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혈병 중에서 어떤 경우는 뭐 백혈구 이런 것들이 막 증식하는데 이 혈관 안에서 너무 혈구세포가 많다 보니까 혈류가 잘 흐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환자분들이 깜빡 시력이 잘 안 보이는 증상 이런 것들로 안과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혈병성 망막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망막에 피가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 환자분들이 시야가 흐리든지 아니면은 일시적으로 시력이 깜빡깜빡 안 보이든지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혈병이 있는 경우에 특히나 우리가 이제 망막에 백혈병 암세포들이 잘 침투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 혈류가 잘 흐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망막에 출혈이 생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시력 저하, 복시 이런 걸로 오게 되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치료하면은 환자분들이 잘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또 한 가지는 이 망막 림프종인데요. 어떤 경우냐면 환자분들이 보통 포도막염으로 안과에 오십니다. 이 포도막염은
이 망막에 있는 포도막이라는 데 염증인데 보통은 포도막염은 스테로이드로 잘 치료가 되는데 스테로이드를 썼을 때 포도막염이 잘 치료되다가 곧바로 스테로이드를 끊으면 다시 포도막이 재발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 망막 유리체 림프종이라는 것을 의심을 해 봐야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림프종, 이 림프종이 이 우리 뭐 이렇게 몸에 고형 장기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눈에 처음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포도막염으로 우리가 많이 오인돼 가지고 엉뚱하게 스테로이드를 치료하다가 자꾸자꾸 재발되니까 거꾸로 마지막에 이 포도막염이 혹시라도 이 암이 아닐까 해 가지고 이 눈에 있는 유리체, 눈에 있는 젤리 같은 유리체나 아니면 눈에 있는 방수란 물에서 일부 세포를 뽑아서 진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막염이 자꾸 재발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혹시라도 눈에 생긴 림프종을 의심을 해볼 수도 있고요. 이 눈에 있는 림프종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 림프종이 있는 경우에는 뇌에도 림프종이 같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에 반드시 MRI를 찍어서 같이 뇌에 림프종이 있는지를 같이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있는 포도막염이 자꾸 재발되는 경우에 어 원발성 림프종을 의심하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MRI를 찍는 경우 같이 뇌에 있는 경우도 같이 진단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면역 치료로 인해서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에 예상치 않은 우리가 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CMV라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원래는 이런 바이러스는 몸에서 활동을 잘 못합니다. 근데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르게 눈에서 막 활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에서 망막염, 그다음에 곰팡이균 같은 경우도 정상적으로 면역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활동을 못 하는데 이런 균들이 활동하면서 생기는 감염성 질환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라도 내가 예상치 못한 부비동염이 있다. 그런데 내가 암치료를 받고 있다. 그런데 그 부비동염이 단순한 균이 아니라 곰팡이균일 수도 있고요. 잘 치료가 되지 않는 균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과 검사를 해 봐야겠습니다. 부종양 증후군이 이제 마지막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질, 암세포가 만드는 단백질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눈과 손해나 여러 가지에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종양 증후군에서 손해의 이 암세포가 만드는 단백질이 침입되는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걸음을 잘 못 걷습니다. 그래서 걸음 이상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둘로 보인다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눈이 안검하수라고 해서 램버티튼 증후군인데 굉장히 독특한 증후군입니다. 환자분들이 복시 또한 안검하수 눈꺼풀이 처지는데 이 암세포가 만든 단백질로 인해서 눈을 움직일 때 활용되는 어떤 우리가 막전이 이 눈이 근육이 막 움직일 때에 이 이제 활성되는 어떤 그런 단백질 이제 채널이 있는데 이게 막혀 가지고 눈 근육이 잘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둘로 보여서 오거나 눈꺼풀이 처져서 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환자분들이 보통 아침에 증상이 심하다가 자꾸 근육을 쓰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폐암 중에서 특히 소세포암이 있는 경우에 잘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밖에 눈떨림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안구 간대 경련이라고 해서 특히나 소아한테 흔합니다. 소아 모세포종, 신경 모세포종이 있는데 눈이 막 이렇게 흔들릴 때에 이런 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면역 억제 치료를 같이 병행해야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암세포 치료와 더불어서 스테로이드나 아니면 면역 이제 우리가 글로불린이라는 치료를 같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이렇게 암세포가 만드는 단백질로 인해서 양측 미만성 포도막 멜라닌 세포 증식증이라고 해서 이 암세포가 만드는 포도막 멜라닌 세포가 이 증식해서 이 눈에 검은 점 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 특히나 우리가 예후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암 생존율 이런 경우 있는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암에 의해서 이제 예후가 안 좋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을 통해서 우리가 암의 예후도 하나의 어떤 안 좋다는 지표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암이 있을 때에 이 암이 여러 가지 눈에 있는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암세포로 인한 시력 저하나 복시, 또 어떤 경우에 암칠 합병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암의 예후까지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혹시라도 암이 있는 분이신데 뭔가 눈 증상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안과에 가셔서 한번 이것이 눈에 관련된 증상이 암에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또 암 치료에 관련된 합병증인지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동님, 안과 망막 촬영 사진에서 진한 검은 점으로 보이는 것은 망막 열공일까요? 단순한 비문증일까요? 하셨는데 가장 흔한 거는 보통 비문증입니다. 우리가 유리체 혼탁이라고 그래서 그런 혼탁 물질이 떠다니다가 망막 중심부에 촬영했을 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점으로 보이는 것들은 아마 비문증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안과 선생님과 한번 상의를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검은 점이 단순히 비문증이 아니라 정말 망막에 있는 점이라면은 이게 이제 망막에 눈에도 점이 우리 몸에도 피부에도 점이 있는 것처럼 망막에도 점이 있는 경우가 실제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점들이 우리가 이제 종양인지 점인지 알려면은 점점 이 커지고 이 높이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게 종양일 수가 있기 때문에 포도막이 생기는 종양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만약에 단순 비문증이 아니라 망막 자체에 있는 점이다 이런 경우에는 정기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퐁키 루디님 42년생입니다. 한쪽에 중간거리 단초점 렌즈를 7년 전에 수술했었었고요. 다른 쪽에도 하려고 했었었는데 환자분께서는 아마 이제 중간거리, 가까운 거리가 보이는 이중 초점 렌즈를 넣고 싶다 하셨는데요. 병원에서는 뭔가 좀 안 좋을 것 같다고 넣지 말라고 했던 이제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아마 이제 요거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요걸 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환자가 원하는 만큼의 효과가 안 나올 수 있거나 아니면은 망막에 다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황반 변성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경우엔 이 다초점 렌즈를 넣으면은 더 시력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망막에 문제나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다초점 렌즈보다는 초점을 하나로 하시는 렌즈가 더 잘 보일 것 같습니다."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워낙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마 망막이나 아니면 유리체 혼탁이 심하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다초점이 아니라 단초점 렌즈를 권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야 님 2주 전에 포도막염이 걸려서 이제 약을 이제 서로 이게 스테로이드를 복용을 하게 되었었고요. 양쪽 손목 및 양쪽 손가락의 통증이 약을 드시고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안과에서는 3차 병원 류마티스 약을 잡아 주셨다고 하셨는데요. 진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분은 이제 조조광직, 손매의 통증 이런 걸로 있어서 포도막염이 단순 포도막염이 아니라 류마티스에 연관된 그런 나타난 눈 증상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6 개월간 병원 다녔지만은 계속 효과가 없었다고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는 대상포진이 2번이나 걸렸댔는데요. "류마티스 증상으로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주셨는데요. 사실은 류마티스 증상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포도막염입니다. 그래서 뭐 쇼그렌 증후군이나 아니면 뭐 강직성 척추염 이런 다양한 것 중에서 우리가 선생님들이 체크하는 것 중에 뭐 조조강직이 있나요? 손 관절에 염증이 있나요? 입안이 자꾸 허나요? 이런 진단 기준 중에 하나가 포도막염이기 때문에 환자분들 말씀하신 증상을 봐서는 아무래도 류마티스가 있을 확률이 많고요. 요런 것들은 좀 더 자세한 피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돼야겠지만은 아마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류마티스 검사를 꼭 받으시고요. 적절한 검사를 통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단순히 눈치만 해 가지고는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억제 치료를 병행해야지 류마티스도 좋아지고 포도막염이 재발하는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일랜드 님 "움직일 때 가끔 눈앞에 검은색 동그란 점이 한두 나타나 좋아지는데 스트레스 때문일까요?" 주셨는데요. 가끔 나타났다가 좋아지는 경우는 사실은 비문증인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망막에 정말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망막에 열공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안과에 가서 안저 촬영 검사를 하시면은 망막에 구멍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없다면은 그다음으로 흔한 문제는 비문증 단순 이제 노화형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사를 먼저 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단순 노화형 비문증은 큰 문제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생활 이야기 님 "안녕하세요. 안검 하수로 재수술을 6번 대기하고 있습니다. 뮬러근이랑 상안검은 을 전진을 하는 방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근육을 당기면은 눈 당김이 더 심할까요? 이게 나일론 실 때문인지." 주셨는데요. 이제 안검 하수가 이제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상안거금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을 당겨주는 수술을 이제 하게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마근 거리근 수술이라고 해서 이 눈에 있는 이제 건판하고 이마근을 이제 근막으로 연결해 주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수술을 할지는 이제 한 가지 딱 정해진 게 없고 안검하 수가 얼만큼 심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눈꺼풀을 올리는 기능이 좀 살아있는 경우에는 상안거금을 다시 한번 전진하는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이 자체가 너무 망가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마근 거리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술을 이제 하는지는 얼만큼 심한지에 따라서 결정을 이제 하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수술을 해서 눈이 이제 커지면은 반대적으로 눈이 잘 안 감기는 증상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이제 같이 수술하는 선생님과 상의해서 내가 또한 그런 리스크를 이제 얼만큼 내가 안을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하신 다음에 좀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나나 님 안녕하세요. 정형외과에서 받은 약 중에서 항히스타민이랑 소염 진통제가 같이 복용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먹고 나면 자주 하얗게 흐려 보입니다. 번져 보이기도 하는데요. 집안에 다니는 안과에서는 시력이랑 안약이랑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 먹고 있는 약 중에서 항히스타민 같은 경우에는 눈의 건조증을 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눈이 건조하면은 이 눈물막이 눈 안에 고루 퍼지면서 눈을 감싸줘야 되는데 그 눈물막이 잘 깨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뿌옇게 보이고 건조해 보이고 좀 눈물막이 없으니까 퍼져 보이고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과도 일부 연관성이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안과에서 큰 문제가 없다 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인공 눈물 같은 것들을 한번 넣어 보시면서 증상이 좋아지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진 건강 검진에서 놓치기 쉬운 눈으로 보이는 암 신호가 있다면은 무엇일까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건강 검진에서 건강 검진은 이제 되게 기본적인 검진을 합니다. 보통은 시력 검사, 그다음에 이제 안악 검사, 녹내장 검사, 그다음에 이제 안저 검사라고 해서 눈에 있는 뭐 황반 변성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건강 검진에서 우리가 뭐 안저 검사를 통해서 어떤 우리 전신에 있는 어떤 암을 진단하는 것은 이제 쉽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시야 이상이나 뭐 안 보이는 어떤 문제가 있거나 복시가 있을 때에 건강 검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안과에서 전문 선생님과 진료를 통해서 추가적인 진료를 좀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검진으로서 우리가 보통 볼 수 있는 것들은 황반 변성, 뭐 녹내장 이런 아주 기본적인 좀 어떤 실명의 어떤 원인들에 관한 것들이고요. 이런 검진에서 나타나는 이런 안과 단순 검사를 통해서 어떤 눈에 있는 암을 잡아내거나 이러기보다도 내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전문의와 어떤 진료를 통해서 좀 더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안과 진료를 받아보시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어 눈이 3358 님 눈이 너무 아픈데 안과에 가도 괜찮다고 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없을까 주셨는데 사실 눈이 아픈 문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안과에서 시력이나 안압이나 이런 게 다 문제가 없다면은 사실은 이제 신경병성 통증일 수 있습니다. 이게 신경병성 통증이라는 거는 눈 주변으로 가는 3차 신경이 너무 지나치게 과민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이제 만성 통증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는데 뭔가 뭔가 통증이 눈이 그러니까 뭔가 몸에 있는 감각이 굉장히 예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마땅히 눈에 검사했을 때 이상이 보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신경병성 통증일 수 있기 때문에 쪼끔 다른 방면으로 접근을 해볼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먹는 약으로도 좀 좋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한번 선생님과 잘 상의해 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솔리 라떼 비테님 안녕하세요. 암 건조증이 심하면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눈이 감기기도 하나요? 가족 역으로 안검 연축이 있는데 저는 30 대라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했는데 건조증이 심하면은 의지와 상관없이 눈이 감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건조하면은 눈이 이제 자꾸 마르고 아프기 때문에 내가 몸에서는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자꾸 눈을 깜빡깜빡이는 신호를 보냅니다. 깜빡이면은 눈물이 눈 고루에 퍼지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차에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차가 당기는 것처럼 눈이 굉장히 건조하고 마르고 아프면은 머리에서는 눈을 깜빡이게 하고 그로 인해서 눈물을 분비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눈이 건조하면은 눈이 깜빡거리고 감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보통은 눈물약을 넣으면은 그런 증상이 개선됩니다. 그걸 통해서 안검 연축과 좀 구분할 수 있는 안검 연축은 눈물약을 넣어도 굉장히 증상이 개선이 안 되고 오히려 심해질 수 있는데 30 대이기 때문에 사실 안검 연축이 오실 나이는 아닌데요. 젊으신 분들도 과다한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에는 안검 연축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눈물약을 넣어 보시고 내 증상이 개선되는지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눈물 나도 약을 넣어도 깜빡거리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톡스나 아니면은 다른 이제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에는 항우울 치료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바쁘신 와중에서도 함께 강의를 들어주신 우리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의는 사실은 이제 암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또한 암으로 인해서 또 치료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 좀 강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혹시라도 눈물이나 불편함이 있으면은 뭐 눈물이 너무 나거나 둘로 보이는 이런 불편함이 있으면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강의를 듣고서 가까운 안과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혹시 약에 의한 부작용이 아닌지 혹시 암에 의한 어떤 증상이 아닌지 잘 진찰 받아 보시고 해결되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